인천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지붕에 이끼가 낀 작은 집 한 채. 이곳에서 70세 윤혜자는 홀로 살고 있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이라곤 외동아들 서구 하나뿐이었다. 이 집은 부부가 함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며 일궈낸 세월의 흔적이었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윤혜자에게는 삶 그 자체였다. 그 집에서 평생을 보내며 남편과 밥을 지어 먹고 아들을 케워냈다. 남편이 떠난 뒤 기억은 더 짙어졌고 사람은 점점 멀어졌다. 혼자라는 외로움보다는 그 기억을 지킬 수 있다는 안정감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다. 윤혜자는 찹쌀가루를 반죽하던 중이었다. 오래된 조리법으로 만든 전통떡을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시장에 내다 팔며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고 있었다. 그렇게 고요하던 집에 갑자기 지은이 들어섰다. 지은은 아들 서구의 아내, 그러니까 며느리였다. 뒤이어 서구도 따라 들어왔다. 지은의 손에는 A4 용지가 몇 장 들려 있었고 서구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뒤따랐다. 지은의 말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자기 어머니가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며 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고. 윤혜자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서 있었다. 며느리의 말은 너무나도 뚜렷했고 너무나도 냉정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듯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윤혜자는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우산 대신 자신의 옷자락에 감싸 안았던 그 아이. 열이 펄펄 끓는 밤에 물수건을 이마에 얹어주던 기억. 그런 아들이 지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한마디 위로도 한마디 질문도 없이 마치 타인의 부탁을 전달하듯이 입을 열었다. 엄마, 급해. 사인 좀 해줘. 장모님 진짜 위독해. 그 말은 간청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고 온기 없는 미소였다. 이 집은 그녀가 길거리에서 전을 팔아 모은 돈으로 겨우겨우 일군 보금자리였다. 그렇게 애지중지 지켜온 삶의 터전이 이제는 누군가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담보가 되어버렸다. 며느리는 덧붙였다. 어머니, 혼자서 이런 집 지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팔고 나면 매달 3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요양원이나 원룸 어디든 원하시는 데서 지내시면 돼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그 안엔 어떤 선택지도 없었다.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말투였다. 윤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난이 두렵지는 않았다. 그녀가 두려웠던 건 조건이 붙은 효심이었다. 진심이 아닌 계산된 도리였다. 그녀는 손을 닦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속에서 차통을 꺼내 새로 우린 연꽃차를 따뜻하게 준비한 뒤 2잔을 따랐다. 이 차 다 마시고 가렴. 나 아직 할 일이 많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하고 단정했다. 지은은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다. 어머니, 도황치료 하지 마세요. 지금 사인 안 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그 순간 윤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결혼식 날 반짝이던 눈망울, 작은 반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이던 그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이기심과 계획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 이야기하자. 지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서구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갔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돌아가시게 두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사인하세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마당을 지나 골목으로 멀어질 때까지 윤혜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2잔의 차는 그대로 식고 있었고 마음도 함께 식어갔다. 아프지 않았다. 그것보다 더 깊은 건 무감각함이었다. 상처가 반복되면 통증은 무뎌지는 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다. 천천히 서랍을 열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지난 2달 동안 녹음해온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시선, 말투가 담겨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닌 증거의 장이었다. 윤혜자는 깨달았다. 어떤 자식은 어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어머니의 이름이 필요할 뿐이다. 법을 잘 몰라도 그녀는 분명히 알았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자기가 짓밟히고 있다는 걸 모를 거란 사실을.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을 정했다. 사인하지 않겠다고. 단 한 줄도, 단 한 글자도.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지켜내겠다고. 그 순간부터 윤혜자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결혼 초기에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잘하던 며느리였다.
대학을 졸업했고 말씨도 부드러웠다. 그런 며느리를 맞이한 날, 윤혜자는 오래 간직했던 결혼 예물 귀걸이를 팔아 그녀에게 반지를 선물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건넨 진심이었다. 첫날 저녁, 혜자는 직접 서구가 좋아하던 조기조림을 만들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손질하고 정성껏 간을 맞췄다. 조심스럽게 지은의 접시에 한 점을 얹었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거절했다. 생선 냄새가 싫다는 이유였다. 혜자는 이해했다. 입맛은 다를 수 있으니까. 대신 따로 준비해둔 고기를 내어주었다. 그러는 사이 지은은 조용히 언니에게 속삭였다. 혜자의 손에 늘 배어있던 파스 냄새가 밥맛을 떨어뜨린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부터 혜자는 파스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렇게 조금씩 멀어졌다. 어느 날은 지은의 친정 식구들이 집에 방문했다. 지은은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하며 혜자에게 말했다. 오늘은 본가 어른들이 오니 마루상에는 나서지 말아달라고. 대신 자신이 준비할 테니 편히 쉬시라고. 혜자는 기꺼이 물러섰다. 잠시 후 상을 보니 고급스러운 식기와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그런데 자리가 정확히 6개였다. 지은의 가족 5명과 부부 2, 혜자의 자리는 없었다. 조용히 묻자 지은은 무심하게 말했다. 친정 식구들은 낯가림이 심하니 혜자는 부엌에서 편히 드시라고. 이미 따로 밥상을 차려왔다고. 작은 플라스틱 상 위에 찬밥과 남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식사를 했다. 그날 밤 혜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자식에게 외면당한 것도 며느리에게 배척당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가족이라는 단어가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이후 지은은 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다. 대신 모든 말과 행동에서 거리감이 묻어났다. 혜자가 감기로 며칠을 앓고 있을 때도 아무도 들러보지 않았다.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지만 지은은 바쁘다는 말만 남겼다. 약이 필요하다는 말에 파스 냄새 말고 생강차 드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혜자는 스스로 약국에 가서 약을 샀다. 밤에는 이불을 덮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고단한 나이였다. 며칠 뒤 지은과 서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집을 팔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대신 소유권은 여전히 혜자에게 두되 등기부 등본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겠다고 했다. 원금 상환 후에는 모든 걸 되돌려 놓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혜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이미 준비해두었던 등기부 등본 사본을 꺼내 지은에게 건넸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이걸로도 되면 가져가렴. 지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활짝 웃었다. 문제 없다며 서류를 챙겨갔다. 혜자는 알았다. 그 사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야말로 그녀가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지은이 돌아간 그날 밤, 혜자는 USB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각본을 짜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효도라는 이름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을지를. 일주일 후 지은이 혼자 찾아왔다. 환하게 웃던 얼굴은 없었고 대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앉자마자 서류를 꺼냈다. 은행에서 담보 서류가 통과됐다고 했다. 내일이면 대출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이었다. 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말했다. 왜 전화도 한 통 없었냐고. 장모는 이제 퇴원했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그 말에 혜자는 입을 열었다. 지난번 병원비가 급하다고 말하던 날 분명히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한 위험이었다고. 지은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과장된 건 맞지만 어차피 다들 그런 식으로 사는 거라고. 누가 죽은 것도 아니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혜자는 묻는다. 만약 자신이 그날 진짜로 원본 등기부를 넘겨줬다면 지금쯤 이 집은 누구 명의였겠냐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은은 웃으며 넘겼다. 마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듯이. 자신은 그저 며느리일 뿐 적은 아니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혜자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다. 재산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들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사치였다.
그날 밤 혜자는 USB를 정리하고 파일 이름을 바꾸었다. 언젠가 사용할 것.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잃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남지 않았기에 그저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결혼 초기의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잘하던 며느리였다. 대학을 졸업했고 말씨도 부드러웠다. 그런 며느리를 맞이한 날 윤혜자는 오래 간직했던 결혼 예물 귀걸이를 팔아 그녀에게 반지를 선물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건넨 진심이었다. 첫날 저녁 혜자는 직접 서구가 좋아하던 조기조림을 만들었다. 전통 방식 그대로 손질하고 정성껏 간을 맞췄다. 조심스럽게 지은을 접시에 한 점을 얹었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거절했다. 생선 냄새가 싫다는 이유였다. 혜자는 이해했다. 입맛은 다를 수 있으니까. 대신 따로 준비해둔 고기를 내어주었다. 그러는 사이 지은은 조용히 언니에게 속삭였다. 혜자의 손에 늘 배어있던 파스 냄새가 밥맛을 떨어뜨린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부터 혜자는 파스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렇게 조금씩 멀어졌다. 어느 날은 지은의 친정 식구들이 집에 방문했다. 지은은 부엌에서 요리를 준비하며 혜자에게 말했다. 오늘은 본가 어른들이 오니 마루상에는 나서지 말아달라고. 대신 자신이 준비할 테니 편히 쉬시라고. 혜자는 기꺼이 물러섰다. 잠시 후 상을 보니 고급스러운 식기와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그런데 자리가 적막히 6개였다. 지은의 가족 5명과 부부 2, 혜자의 자리는 없었다. 조용히 묻자 지은은 무심하게 말했다. 친정 식구들은 낯가림이 심하니 혜자는 부엌에서 편히 드시라고. 이미 따로 밥상을 차려놓았다고. 작은 플라스틱 상 위에 찬밥과 남은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식사를 했다. 그날 밤 혜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자식에게 외면당한 것도 며느리에게 배척당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가족이라는 단어가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이후 지은은 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다. 대신 모든 말과 행동에서 거리감이 묻어났다. 혜자가 감기로 며칠을 앓고 있을 때도 아무도 들러보지 않았다.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지만 지은은 바쁘다는 말만 남겼다. 약이 필요하다는 말에 파스 냉새 말고 생강차 드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혜자는 스스로 약국에 가서 약을 샀다. 밤에는 이불을 덮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고단한 나이였다. 며칠 뒤 지은과 서구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집을 팔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대신 소유권은 여전히 혜자에게 두되 등기부 등본을 은행에 담보로 맡기겠다고 했다. 원금 상환후에는 모든 걸 되돌려 놓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혜자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이미 준비해두었던 등기부 등본 사본을 꺼내 지은에게 건넸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이걸로도 되면 가져가렴. 지은은 잠시 멈칫하더니 활짝 웃었다. 문제 없다며 서류를 챙겨갔다. 혜자는 알았다. 그 사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야말로 그녀가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지은이 돌아간 그날 밤 혜자는 USB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각본을 짜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효도라는 이름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을지를. 일주일 후 지은이 혼자 찾아왔다. 환하게 웃던 얼굴은 없었고 대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앉자마자 서류를 꺼냈다. 은행에서 담보 서류가 통과됐다고 했다. 내일이면 대출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이었다. 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은 말했다. 왜 전화도 한 통 없었냐고. 장모는 이제 퇴원했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그 말에 혜자는 입을 열었다. 지난번 병원비가 급하다고 말하던 날 분명히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한 위염이었다고. 지은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과장된 건 맞지만 어차피 다들 그런 식으로 사는 거라고. 누가 죽은 것도 아니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혜자는 묻는다. 만약 자신이 그날 진짜로 원본 등기부를 넘겨줬다면 지금쯤 이 집은 누구 명의였겠냐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지은은 웃으며 넘겼다. 마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듯이. 자신은 그저 며느리일 뿐 적은 아니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하지만 혜자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다. 재산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들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는 사치였다. 그날 밤 혜자는 USB를 정리하고 파일 이름을 바꾸었다. 언젠가 사용할 것.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이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잃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남지 않았기에 그저 지켜야 할 것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였다. 점심 무렵 예고 없이 박영숙이 찾아왔다. 지은의 어머니였다. 단정한 말투와 얌전한 표정으로 윤혜자 앞에 앉은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안부 인사를 온 지인처럼 자연스러웠다. 혜자는 낯선 침묵 속에서 차를 우려 그녀 앞에 내주었다. 박영숙은 연신 웃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다며 외롭지는 않느냐며 이렇게 큰 집을 혼자 지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이냐고. 처음에는 그저 안부 인사처럼 들렸던 말들이 시간이 갈수록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박영숙은 말했다. 사실 자식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이 집이 좀 일찍 정리가 되면 애들이 대출 없이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지은이 자주 울며 말한다고. 엄마, 시어머니가 사인만 해주시면 정말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딱히 반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을 뿐이었다. 박영숙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사람 사는 데 있어 중요한 건 결국 정이다. 재산은 수단일 뿐이라는 말과 함께. 그러면서 슬쩍 덧붙였다. 사실 나중에 어르신이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유산 분쟁으로 번지지 않겠어요. 그 전에 정리해두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죠. 그 말에 혜자는 처음으로 시선을 마주했다. 박영숙의 눈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다. 오히려 조급한 기색이 스며들어 있었다. 혜자는 담담히 말했다. 자신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그 가족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정확히 보게 되었다고. 남은 시간 동안은 더 이상 속지 않고 살겠노라고. 박영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다. 지은이 성격이 좀 급하긴 해도 악의는 없어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살다 보니 그렇죠. 혜자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요즘 사람들은 악의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영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고 싶지 않느냐고. 지은과 서구가 이 집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 아니겠냐고. 혜자는 조용히 웃었다. 어른이라는 건 나이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무게가 있었다. 박영숙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설득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돌아가기 전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날 밤 혜자는 오랜만에 유품 상자를 열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오래된 편지, 결혼 반지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메모지 하나를 꺼냈다. 남편이 생전에 적어두었던 말이었다. 가족이란 함께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나서 혜자는 수첩에 짧게 한 줄을 적었다. 지킬 수 없을 바엔 남기지 않는다. 며칠 후 동사무소로서 연락이 왔다. 지은 쪽에서 주민센터에 가족 재산 상속 관련 문의를 했다는 것이었다. 아직 혜자가 살아있는데도 상속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담당 공무원이 이상함을 느끼고 연락을 준 것이었다. 혜자는 고맙다고 말한 후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담당 직원은 놀란 눈치였지만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날 오후 혜자는 동네 법률구조센터를 찾아갔다.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젊은 여성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녹음 파일이 있다는 말에 눈빛이 달라졌다. 증거가 있다면 이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그녀는 간단한 문서를 작성해주며 말했다. 우선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 의사 확인 없이 일체의 권리 이전 글가라는 내용을 등록해 두시죠.
이 문장 하나면 어떤 서류도 무효 처리됩니다. 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에 서명했다. 그날 밤 혜자는 편지를 한 통 썼다. 수신인 없이 서랍 깊숙이 넣어두기 위한 편지였다.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기로 결심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한참을 앉아있다가 그녀는 다시 USB를 꺼내 파일을 정리했다. 그리고 파일 하나에 새 이름을 붙였다. 선 긋기. 모든 것은 그 선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한 준비였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동네 주민센터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다. 재산권 분쟁 관련 가족 간 조정회의 참석 요청. 장소는 인근 복지회관, 날짜와 시간도 명시되어 있었다. 보낸 사람은 지은이었다. 공공기관을 끌어들여 윤혜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수였다. 그녀는 종이를 조용히 접었다. 놀랍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다만 이제 그들이 다음 수를 둔 것일 뿐이라는 생각뿐이었다. 조정회의 당일 혜자는 시간에 맞춰 복지회관에 도착했다. 소박한 곡장에 작은 서류 가방 하나만 들었다. 그 안에는 정신건강진단서, 등기부 등본, 녹음 파일의 녹취록,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이미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의실에는 지은과 서구가 먼저 와 있었다. 지은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얼굴에는 억울함과 억눌린 감정을 절묘하게 섞은 표정을 띠고 있었다. 서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자리를 잡은 뒤 동사무소 담당자와 지역 여성회 대표, 그리고 중재자로 초대된 통장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다. 통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강제성이 없는 조정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자리이니 부드럽게 말씀해 주세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저희는 시어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재산 이전을 막아버리셔서 저희는 사기 의심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부는 단지 가족을 위한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맺었다. 마치 피해자처럼. 그 다음 서구가 입을 열었다. 엄마, 오해하지 마. 우리 진짜 나쁜 마음 없었어. 그냥 요즘 살기가 힘들어서. 아내도 고생하고 엄마 집이 남아있어서 잠깐만 담보로 쓰려던 거였어. 절대 팔 생각은 없었어. 조정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중 한 여성회 위원은 말했다. 요즘 노인분들께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고 자식들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혜자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열었다.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정신건강진단서, 인지기능 정상, 일상생활 능력 유지 가능.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이어 혜자는 또 다른 종이를 꺼내 올렸다. 통화 녹취록, 어머니가 사인하지 않으면 후견인 절차 진행, 효율적으로 처리하자. 담당 공무원이 문서를 천성히 읽기 시작했고 지은의 얼굴이 굳어갔다. 혜자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녀가 따로 밥을 먹고 있는 장면, 생일날 혼자 밥상을 받은 모습, 가족 식사에서 배제된 장면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게 저를 위한 배려였습니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고 서구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통장은 마침내 말했다. 윤 어르신의 의사가 분명하십니다. 자녀분들께서는 어머님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의는 중재를 위한 자리일 뿐 강제력은 없으며 어르신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도 진행될 수 없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다. 우리가 잘못했네요.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말투엔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시선으로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나갔다. 서구는 뒤따라 나가며 잠시 멈추어 혜자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공식적인 조정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혜자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서류상의 문제가 아닌 양심의 법정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가 법을 어겼는지를 가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누가 인간으로서 선을 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돌아오는 길, 혜자는 서류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그 어떤 증거보다 단단하게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조정회의가 끝난 지 며칠 후 윤혜자는 서울 강북의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서류 가방에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정신건강진단서, 녹취록, 사진, 등기부 등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전에 작성했다 파괴했던 유서야 반쪽.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반응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모든 내용을 정리한 뒤 조용히 물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그냥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단지 법적으로 남기는 절차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조용히 미소 지으며 펜을 들었다. 혜자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집은 어린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부모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적어도 추운 날 벽이 있는 곳에서 잠들 수 있도록요. 유언장은 그렇게 작성되었다. 윤혜자의 이름으로 등기된 자산, 즉 주택과 예금 일부는 서울보호아동연합회라는 등록된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 예금의 일부는 장례 비용으로 지정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노인 인권 보호단체에 기탁하도록 적혔다. 그리고 마지막 한 항목, 아들 서구에게도 금액이 정해진 한도로 유산이 전달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었다. 직접 손으로 쓴 사과 편지를 가지고 와야만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지은의 이름은 유언장 전체 어디에도 없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정리한 뒤 물었다. 정말 이대로 확정하시겠어요? 자녀분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끊어진 관계는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이젠 그걸 서류로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에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혜자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하루의 모든 과정을 조용히 보고하듯 중얼거렸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더 이상 누군가가 이 집을 제멋대로 팔지도 마음대로 이용하지도 못할 거라고. 그리고 자신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고. 남편의 사진은 말이 없었지만 혜자는 어딘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뒤 혜자는 오랜 친구인 강할머니를 찾아갔다. 가방에는 복사본 유언장이 담긴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다. 혹시라도 자신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다면 이 봉투를 변호사에게 전달해달라고. 강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야? 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지켜야 해. 살아서 억울하면 되돌릴 수 있지만 죽고 나면 아무 말도 못하거든. 집으로 돌아온 혜자는 조용히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의 관심도 위로도 없이 조용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명확한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시장에서 산 팥을 삶아 이웃 아이들에게 나눠줬다. 아이들은 할머니 최고라며 기뻐했고 그 웃음이 혜자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 주 지은은 다시 찾아왔다. 서구는 동행하지 않았다. 지은은 들어서자마자 말했다. 유언장 썼다면서요. 누구한테 넘길 생각이세요? 혜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은은 비웃듯 말했다. 아이들한테요? 보호시설? 어차피 결국 국가가 가져가요. 자식한테 넘기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도 적어도 나를 돈으로만 보진 않을 거예요. 그 아이들은 나를 진심으로 할머니라고 불러줄 수 있으니까요. 지은의 얼굴은 굳어졌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는 문 밖으로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진심으로요. 혜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마지막 문이 닫히면 남은 건 오직 자신과의 관계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는 지금 비로소 정리되고 있었다. 혜자는 서랍을 열고 다이어리를 꺼냈다. 거기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이들에게 나는 남김없이 등을 돌린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슬프지도 분노하지도 않은 결단. 단지 스스로를 위해 내리는 가장 조용한 정의였다. 몇 주가 흘렀다. 윤혜자는 평소처럼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더는 누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다. 유언장이 작성되었고 법적 조치는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보호시설과의 협약 절차도 진행 중이었고 그녀는 이제 남은 시간을 정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마음은 평온했고 후회는 없었다. 모든 것은 필요한 때, 필요한 방식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걸음이었다. 현관 앞에 선 사람은 서구였다. 전보다 더 수척한 얼굴, 어딘가 망설임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윤혜자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종이는 손글씨로 써내려간 사과 편지였다. 빼곡히 적힌 문장 속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 침묵했던 시간에 대한 반성, 그리고 늦었지만 진심을 담은 사과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읽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다만 마음 한켠이 조용히 울렸다. 오래 기다린 말이었다. 기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내심 바라고 있었던 진심이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그녀는 서구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용서는 줄 수 있지만 잊지는 않는다. 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일어섰다. 그날 이후 서구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윤혜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직장을 정리한 그는 한 달 후 서울 북부의 한 보호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고 업무는 고되었지만 그는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고 시설 청소를 도맡았다. 자신이 뭘 잃었는지, 왜 돌아왔는지 매일 되새기기 위해서였다. 윤혜자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지은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유언장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그녀는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서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내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윤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지은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지은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의 교훈으로 남을 뿐이었다. 여름의 끝자락, 보호단체와의 계약이 마무리되었다. 윤혜자의 집은 공식적으로 안심마을 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작지만 정식 등록된 보호시설로서 부모 없는 아이들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간판은 서구가 직접 만들었다. 간판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안심할 수 있는 곳, 혜자 어머니의 뜻으로. 개소식 날 주변 주민들과 관계자들이 모였다. 윤혜자는 단상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여자아이가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다. 여기 진짜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윤혜자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마음이 진짜라면 여긴 누구든지 집이 될 수 있어. 아이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 웃었다. 그날 밤 윤혜자는 일기장을 꺼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서명 도장이 아니다. 나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내가 선택한 삶의 끝을 책임진다. 문장을 다 쓰고 나서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다. 오래 걸렸지만 결국 도달한 자리였다. 더는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계산되지 않은 마음들과 살아갈 수 있는 곳. 며칠 후 윤혜자는 강할머니와 다시 만났다. 마루에 앉아 마른 반찬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할머니가 물었다. 혜자 씨, 후회는 없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남긴 게 집 한 채가 아니라 믿음이라면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어.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한 아이가 혜자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진짜 우리 할머니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였고 손보다 눈빛이 먼저였다. 이제야 비로소 누군가의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다. 윤혜자는 조용히 마지막 일기를 썼다.
나는 내 집을 내줬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어머니로 살았고 이제 어른으로 남는다. 그렇게 그녀의 일기장 한 페이지가 또 채워졌다. 소리 없이, 흔들림 없이, 조용히. 추석이 가까워오던 어느 날, 윤혜자는 새벽 일찍 깨어났다. 오랫동안 지켜온 집이 이제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안심마을 보호센터로 자리 잡았다. 어수선했던 마음은 어느새 고요해졌고 주변의 소란스러움도 조용히 사라졌다. 이 집에는 이제 계산 없이 드나드는 발걸음이 있었고 거짓 없이 마주보는 눈빛이 있었다. 서구는 여전히 보호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씻기고 밥을 차리고 함께 놀아주며 하루를 보냈다. 이전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윤혜자는 조용히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되돌리기 위해선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서구는 늦게나마 깨달은 듯했다. 하루는 그가 말했다. 엄마, 아이들을 보다 보면 그때 엄마한테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라요. 후회만 하지 말고 매일 속죄하면서 살게요. 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은 말로 증명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지은에게서 소식은 없었다. 그 후 그녀는 더 이상 혜자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이혼 얘기도 나왔어요. 아내는 끝까지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언장을 원망하고 있어요. 혜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만 비로소 사람다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며 그녀는 그 끝을 받아들였다. 보호센터는 점점 안정되어 갔다. 아이들은 혜자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노인들은 혜자를 중심으로 삼아 생활했다. 작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고 노인들이 반찬을 무치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매달 모금도 꾸준히 이어졌고 동네 주민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한 기자가 찾아와 물었다. 이 집을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혜자는 조용히 말했다. 어떤 집은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고 어떤 집은 지키기 위해 내려놓아야 해요. 저는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날 밤 윤혜자는 마지막 유서를 손으로 다시 썼다. 이미 법적으로는 완료된 문서였지만 그녀는 손으로 다시 쓰고 싶었다. 종이 위에 한 글자씩 천천히 써내려갔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안아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누구도 외롭지 않게, 누구도 버림받지 않게. 나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진심을 거래하지 않았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자부심이다. 그녀는 유서를 정리한 뒤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얘들아, 나중에 누가 너희에게 가족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 우리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에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눈에 담았다. 이제 더 이상 남길 말도 정리할 일도 없었다. 얼마 후 혜자는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몸은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고 마음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다. 서구가 직접 손으로 영정사진을 들었고 보호센터 아이들이 종이꽃을 접어 헌화했다. 울음소리는 없었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인사들이 조용히 이어졌다. 할머니 고마웠어요. 다시 만나면 꼭 안아드릴게요. 혜자의 유언은 그대로 실행되었다. 집은 보호센터 소유로 완전히 이전되었고 남은 예금은 노인인권보호단체와 아이들 교육기금으로 전달되었다. 서구는 보호센터 일을 계속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노인들과 함께 지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센터 앞에 아이들이 손편말을 세웠다. 혜자 할머니 보고 싶어요. 당신의 집에서 우리는 따뜻해요. 그 문구를 본 사람들은 잠시 멈춰섰다. 누구도 그녀를 위대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잊지 않았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을 지켜낸 한 사람. 그 사람의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가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잠자리,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되었다. 사람은 죽으면 흔적을 남긴다. 윤혜자가 남긴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사람다운 삶의 방식이었다. 그 누구도 값을 매기지 못할 아주 깊은 자리를 지닌 진심이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시기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이며 함께 지내는 시간보다 서로를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한 사람의 조용한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단단한 자존심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채널에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